오늘은 2025년 이후 예상되는 전해액 시장 규모를 따져보고 또 거기서 우리나라 전해액 소재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먹을 파이가 있는지와 함께 개별 기업들을 하나하나 큰 틀에서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역시나 시청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구구절절 사설은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좌측에 SNE 리서치 조사 자료를 보면 원본 표에는 단위가 나오지 않지만 단위는 1000톤이고 2024년 전해액 시장 규모는 141만 톤이었습니다. 해당 조사 자료가 2024년 11월 20일에 발표되었기 때문에 2024년 데이터는 얼추 맞다고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같이 나온 글로벌 전해액 시장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도 함께 보면 솔브레인 동아기업은 차치하고서라도 국내 1위 업체인 엔캠이 중국을 포함해서 전체로 놓고 보면 8위로 집계됩니다. 당연히 그들만의 리그인 중국 내수 시장에 포함된 통계이다 보니 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IRA 법안 등의 대중국 견제가 당장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전해액 업체들의 압도적 점유율이 나타납니다.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또 2025년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야 우리 기업들이 소위 말하는 캐즘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GWh의 배터리에 대략적으로 몇 톤의 전해액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겠습니다. 배터리의 타입별로 같은 1GWh라고 해도 필요한 전해액의 용량이 천차만별이지만 아무런 자료가 없으면 아무런 추정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늠을 위해 계산식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2024년 글로벌 배터리 사용량은 EV, ESS용을 통틀어 중국 포함 글로벌 1299GWh였으며 같은 해 전해액 수요는 141.5만 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데이터만으로 1GWh 배터리에 평균적으로 1089톤의 전해액이 필요하다는 기초 자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 답변에 따르면 1GWh의 LFP는 1300톤, 3원기는 900톤의 전해액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의 데이터와 딱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셀 3사의 현황도 함께 보겠습니다. 좌측 도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표인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EV 시장 20% 성장과 K배터리의 비중국 글로벌 점유율이 소폭 올라서 50%에 이를 경우 중국 제외 글로벌로 배터리 3사의 2025년 사용량을 가늠한 데이터입니다. 이 가정을 사용할 경우 EV용 한정 216.84GWh의 배터리 사용량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LNF-IR 담당자님 말씀처럼 차세대 폼팩터 타입인 원통형에 있어 주력은 하이니켈입니다. 3원기 배터리 1GWh당 필요 전해액을 900톤으로 계산할 경우 19만 5,100톤의 전해액 수요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작년 한 해 동안 EV용으로 배터리 3사에 164.9GWh의 배터리 사용량이 집계되었는데 전해액 기업들의 실적이 왜 그렇게 바닥을 쳤는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를 900톤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4만 8천 톤의 전해액 수요가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전해액은 근거리에서 조달해야 할 만큼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전해액은 6개월 내 배터리에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양극재와 달리 재고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총 배터리 생산량이 어쨌든 간에 실적이 2024년 수준이라면 전해액 기업들의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 바닥 구간일 것이고 투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제 이후 논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간 전해액 업체들의 실적 부진을 IRA 법안에서 찾았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한국 전해액 기업들은 IRA 법안이나 FEOC, 세부 지침 등 탈중국 밸류체인 정책 의존도가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IRA 법안이 뭔가 있으면 한국 업체들에게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법안 시행에 따른 탈중국 밸류체인 구축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습니다. 먼저 조달 비율을 보면 배터리 부품은 60% 이상을 자유진영의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전해액은 배터리 부품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셀 원가의 40에서 50%를 양극재가 차지하니까 K 양극재 업체한테 양극재를 받아서 50%가량을 맞추고 적당하게 다른 소재로 60% 자유진영 조달 조건을 맞추면 나머지 40%는 재량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FEOC 해외 우려국 조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FEOC 세부 지침의 해외 우려국 조항은 배터리 밸류 체인에 있어 중국을 노골적으로 타겟팅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40%를 자유진영에서 조달하지 않더라도 중국산 소재를 쓰면 FEOC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2024년도에는 셀 업체들이 캡캠, 틴치 등의 중국 업체들의 전해액을 사용할 수 있었느냐 하면 바로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유예 조항 때문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조사하느라 미국 재무부 공식 문서도 찾아보며 상당히 고생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검증된 자료만을 사용하기 위해 오늘 자료들은 로이터와 해외 법률 사이트에서 가져왔으며 영어 원문보다 보시기 쉽게 번역본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FEOC에 의해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하면 섹션 30D의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7,500 세액 공제입니다. 그런데 당초 법안에서 몇 가지 수정을 한 내용이 바로 최종 규정인데 새로운 배터리 재료라는 범주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 전해액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라는 개념이 추가됩니다.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를 보기 전에 FEOC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이 IRA 법안이 FEOC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있어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면 최종 안에서도 FEOC 관련한 어떠한 수정도 없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5년부터는 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FEOC 규제 조항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최종안에서 나온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가 문제인데 아까 저는 FEOC에 의해 핵심 광물이 추출, 처리 또는 재활용된 경우 섹션 30D의 크레딧, 즉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적 불가능한 재료의 내용이 담긴 임시규칙의 뜻은 유예 기간 동안 FEOC를 껴도 당장은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할당 방법론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FEOC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추적 불가능한 재료에는 현실적으로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뺄 경우 북미나 자유지정에서 즉시 조달하기 어려운 흑연이나 리튬이온 등의 소재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전액 업체들에게는 악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산 LiPF6를 즉각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 전해액을 2026년 말까지 사용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는 내용은 엔캠과 같이 북미 현지 캐파를 이미 구축한 업체 입장에서 보면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강력한 FEOC 규정은 2025년부터는 유효하지만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 유예 규정에 따라 셀 업체들은 한국산 전해액을 강제당하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6년 말까지는 그럼 중국산 전해액을 실컷 쓰다가 2027년 1월부로 한국산 전해액으로 갑자기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전해액을 바꾸면 배터리 셀의 수명이나 안전성, 충방전 특성이 전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 테스트를 새로 해야 하고 이 과정은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인증 과정 역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셀 업체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고 생산 라인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빠르게 교체를 준비해야 하고 K 전해액 업체들은 FEOC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력에서 앞서는 중국 기업들과 합작 투자를 할 경우에도 25% 지분비도 맞춰놔야 합니다. 즉 새로운 배터리 인증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충분히 소요되며 탈중국 공급망에 따라 변화된 생산라인 전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해액의 원가 비중을 보시면 중앙첨단소재 분석 때도 말씀드렸던 LiPF6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그 외 용매나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탈중국 공급망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지 여부가 북미 전해액 시장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셀메이커 3사는 서둘러서 전해액 납품처를 한국 업체들로 바꿔야 하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그러한 빠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와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 셀 업체들은 국산 전해액으로 공급망을 대체로 모두 전환해야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업황을 이해를 했으니 개별 기업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엔캠의 실적 성장 전략 가이드와 함께 한국 전해액 개별 업체들의 생산 능력입니다. 엔캠 측에서는 2025년과 2026년 경쟁사들의 전해액 캐파를 상대적으로 작게 책정했지만 각 사에서 밝힌 캐파 확장 계획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좌측 자료는 제가 각각 조사한 내용이며 중국을 제외한 전해액 4개 기업 전체 캐파는 98만 톤이고 50% 가동을 전제로 한다면 49만 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략적인 K배터리 셀 3사의 2025년 전해액 수요 예상을 위해 산출표를 만들어봤는데 예상 전해액 사용량을 타입별로 나누어서 계산했습니다. EV형 배터리는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요 사용하며 테슬라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더욱 3원계 조성비를 채택하기 때문에 추정을 위해 1GW 시당 900톤을 적용합니다. ESS의 현재 조성비는 LNF IR 담당자님 말씀처럼 셀 3사는 현재 LFP로의 케미스트리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LFP 기준으로 1300톤의 전해액 필요량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셀 3사 각각의 전해액 필요량을 산출했으며 2024년도와 달리 202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 업체들로의 공급망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기서 한국 업체들의 점유 파이가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2026년, 2027년으로 나아감에 있어 배터리 3사의 필요 전해액 물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최소한 북미에서는 K 전해액 기업들이 10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당장 2025년에 어느 정도의 공급망 전환이 이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양극재 영상과 같은 단가 추정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보다는 전반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별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엔캠은 LG 엔솔에 납품하는 전해액 물량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1고객사인 엔솔 매출이 얼마나 될지가 향후 실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측 설명에 따르면 18개 북미 셀 공장 중 17개 공장에 납품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삼성 SDI까지 모든 업체의 공급망을 뚫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확실히 압도적인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엔캠의 3분기까지 가동률은 글로벌 기준 12.4%로 2024년 실적은 아직 저조하지만 가동률은 앞서 말씀드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엔캠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솔브레인 홀딩스는 삼성 SDI 납품 기간이 긴 것으로 확인되는데 품질이 뛰어난 고순도 전해액을 생산합니다. 방금 대략적으로 2025년 삼성 SDI 전해액 수요량을 53,530톤으로 가늠해 봤는데 또 삼성 SDI의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다면 솔브레인 홀딩스는 충분히 정상 가동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또한 동사는 구체적인 증설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헝가리 법인을 통해 헝가리 6만 톤 캐파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 삼성 SDI를 위한 유럽 쪽 물량을 계속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 가동률은 약 36%입니다. 동아기업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자회사인 동아일렉트로라이트 주요 납품처는 SK온이며 소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은 SDI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딱히 특별한 내용도 없고 공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선대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자료를 참고하였는데 기존 테슬라양 틴치 물량을 덕산 일렉테라가 가져온다면 전해액 분야에서는 매우 빠른 실적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회사 덕산 테코피아에게는 의약품 중간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전해액 사업부의 가치를 의약품 중간체 사업과 합산해서 전체 가치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정상 가동률을 50%로 가정하고 4개 업체들의 대략적인 기업 가치를 책정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양극재와 달리 전해액 쪽은 엔캠이 워낙 공격적으로 캐파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준의 캐파는 독점적인 수준으로까지 보입니다. 일전에는 밸류에이션에 사용할 전해액의 판매 가격을 톤당 $10,000로 계산했지만 오늘은 비교적 최근 하락한 메탈 판가를 반영해서 최근 시세인 $7,000로 계산하겠습니다. 엔캠은 필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전해액 생산 캐파를 확장해 놓은 상태라 공장들의 가동률이 정상 가동 범위로 들어온다면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장까지 가동이 정상화된다면 50% 가정 시 톤당 $7,000로 약 7조 원의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 첨단 소재와의 합작사 EDL을 통해 리튬이온부터 완벽한 수직 계열을 구축한다면 과거 중국 업체들의 데이터를 볼 때 15% 이상의 영업이익률 또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영업이익률을 15%만 잡아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업사이드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엔캠은 당장 파생상품 손실에 따라 재무 상태가 악화된 상황이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정광 대표님의 지분 비율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보충 자료를 취합한 후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는 현재 5만 1000톤 캐파도 38% 가동률을 보이고 있어 엔캠보다는 상황이 낫습니다. 그러나 헝가리 공장까지 확장하며 사업부를 크게 확장하지 않는다면 미래가치 책정에 있어 높은 업사이드를 산출할 수는 없겠습니다. 물론 오늘 자료는 추정을 위해 일률적인 단가와 이익률을 적용했지만 솔브레인 홀딩스 전체 영업이익이 현재에도 800억가량 나오고 있고 전해액 외의 본업의 비중이 크기도 합니다. 아직 구체적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 헝가리 공장을 포함해서 전해액 매출 사이즈가 더 커져야만 전해액 사업부에서의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동아기업은 그간 주가가 짓눌린 이유도 분할 상장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에 기업들은 왜 이렇게 IR 담당자들이 배달 응대에 소극적인지 모르겠지만 동아기업도 회신이 없기 때문에 선대인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동사는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분할 상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16만 톤 캐파 가동이 50%에 이를 경우 멀티플 20배수를 적용하면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의 가치를 1.5조로 책정할 수 있겠지만 물적 분할을 할 경우 심각한 주주가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아기업은 이 부분이 꽤 명확한 수준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산 일렉테라는 확장되는 6만 톤 캐파 50% 가동률을 기록하고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같은 계산식으로 5,500억 원가량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틴치 물량을 점유하고 SK온에도 납품을 한다면 워낙 캐파 자체는 작은 회사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캐파를 기반으로 고객사를 다변화할 경우 가동률 자체는 50% 이상을 기대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덕산 테코피아는 덕산 일렉테라의 지분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전액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6만 톤에 따른 매출이 정말 틴치의 테슬라형 물량 등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생한다면 소장님 말씀처럼 단기적 관점으로도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별도로 전액 사업 외적으로 덕산테코피아 본주의 전체적인 가치를 논하려면 의약품 중간재 사업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부분은 바이오 분야이기도 해서 제가 추후에 공부해서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개 기업의 전액 사업부 가치만을 순수하게 따집니다. 내용이 좀 많았는데 정리하자면 전해액은 IRA 법안 최종안에 예외 조항인 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재료로 분류되어 당장은 FEOC에 손길이 닿는다고 해도 아주 강력한 제재를 당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낮은 가동률과 특히나 생산 설비를 대단히 공격적으로 늘렸던 엔캠의 실적 부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FEOC 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셀 업체에게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촉박한 기간이라 빠르게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한국 전액 기업들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들보다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캐파를 확장함과 동시에 중앙 첨단 소재와의 합작사 EDL을 통해 리튬이온을 조달받는 엔캠과 기존 틴치의 테슬라형 물량을 점유할 가능성이 있는 덕산 일렉테라에 좀 더 눈길이 가긴 합니다. 한국 전액 업체들에게 IRA 법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유럽의 CRMA 법안 등 탈중국 밸류체인 움직임에 가속화는 분명히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전적으로 개별 국가의 법안에 의존해야 할 만큼 K 전액 기업들의 전액 품질이 중국 업체들에게 밀리지만도 않습니다. 따라서 전액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투자 포인트들을 잘 체크하시면 분명히 개별 기업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배틀 행사에 다녀와서 다음 영상으로는 행사 리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투자자분들의 공부를 실질적으로 돕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행사장에 다녀와서 더 알찬 자료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주 여러분들 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